오늘 이야기는 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이게 수술을 꼭 해야 되느냐, 혹은 또 치료를 또 해야 되느냐, 이런 갑상선암. 자, 이게 공식 용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국말로는 갑상샘암이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학계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갑상선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는데, 현대 인간들의 가장 높은 사망 원인입니다. 그 암 중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암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암이면 다 암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이 암이라는 이 사망률 높은 이 질환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생기는 부위는 사실은 몸의 모든 부위입니다. 안 생기는 데가 없습니다. 뭐 안 생기는 데는 딱 뭐 생각하면 발톱, 손톱, 머리카락 뭐 이 정도지. 모근에도 암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 전신에 다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갑상선이라고 하는 요 부위에 생긴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그래프인데, 굉장히 많은 암들이 이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 여기 보면 폐암이나 유방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증가 추세에 있고, 다른 것들은 그냥 고만고만해요. 자, 이게 그 전에 이제 몰랐던 암을 많이 발견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로 증가하는 건 조금 설명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왜 그러면 요새 이렇게 암이 많이 발생할까? 특히 갑상선암은 왜 이럴까? 이제 다른 종류의 암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밝혀진 게 있습니다. 뭐 대장암, 위암, 폐암, 뭐 자궁경부, 간암 이런 것들은 원인이 어느 정도 아는데, 갑상선암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게 말하긴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방사능에 노출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생활 방사능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이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뭐 여기도 국가기관이지만 나라에서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이야기들 하기 시작합니다. 조기 검진 할 필요 없다. 뭐 암인데 이렇게 잘 사는데 굳이 그걸 검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학계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됐어요. 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검진이 갑상선암의 사망률과 부작용 발생을 감소시키는가? 라는 크리티컬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건강검진이 우리 인류의 생존을 굉장히 증진시킨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원인을 모르는 질병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 이런 원인을 알지만 특히 암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한 가지를 잘 몰라요. 무수히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인을 모르는 병, 그럼 빨리 발견해서 좀 손쉬울 때 빨리 해결하자. 이게 바로 현재 검진의 이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에 위암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레지던트를 할 때는 80년대였는데, 8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망률이 60% 정도 넘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생존율이 70%가 넘는 암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조기 검진에서 조기 발견해서 빨리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생존율이 해결을 된 거고, 재발률 감소되고, 그리고 옛날에 뭐 위장을 다 드러내던 그런 큰 수술을 받다가 조금만 도려내도 될 정도로 빨리 발견하니까 삶의 질도 좋아진다. 비용도 절감된다. 그게 건강검진이 가지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건강검진이 이렇게 유리하다 했더니 또, 야,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금지됐다 그러더라. 건강검진 안 한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조사를 해봤죠. 이게 읽기 참 어려운데, 미국에서의 건강검진이 이야기가 나왔던 건 1996년도에 나온 이야기인데, 손으로 만져서 진단하면 진단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진단 하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건강검진에서 하는 건 초음파를 찍고 정확하게 세포검사를 하는 진단인 거죠. 손으로 만져서 진단하지 마라 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neck palpation, 목을 만졌을 때 너무 진단율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근거 없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바뀐 게, 너무 조그만 걸 많이 진단을 해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 그러면 사이즈를 좀 변화를 시키자. 5mm 정도가 넘어가면
진단을 하자. 이게 언제 나왔던 이야기냐면 2009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15년이 되니까 바뀌었어요. 야, 5mm도 과하다. 1cm 넘어가면 진단하자. 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1cm보다 작은 암은 이제 초기암입니다. 그래서 초기암을 발견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 그건 아닌 거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충분히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5mm 이하를 세포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종양은 암처럼 보이는 게 이제 아닐 수도 있다.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찔렀을 때 세포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숙련되지 못한 검사자 하면 불안만 가중되고 돈이 더, 여기 끝에 뒤에 가면 돈이 더 들고 어쩌고 말이 많은데 구구절절해서 제가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이런 이제 이득보다는 실이 많음으로 5mm보다는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자, 한국은 정말 검사 잘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아주 세밀하고 손이 정교해서 진단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는 야, 니네는 그것도 진단을 못하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은 그래도 이제 1cm는 적어도 돼야 그런데 진단을 하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사이즈만 갖고 이야기하는 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사이즈만 갖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초음파 모양인데 이 초음파 모양에서 그러면 사이즈가 뭐 여하간에 아주 위험해 보이면, 여기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종류들은 사이즈는 여하간에 찌르자. 이게 전 세계 학회에서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는 찌르지 말자. 사이즈가 다소 크더라도. 그래서 무작배기로 1cm면 찌른다, 뭐 1cm 아니면 뭐 안 찌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그 적어도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권고안이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무증상 성인에게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는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일상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그 방송에서는 기사에서 검사하지 말라 그랬다. 라고 한 거예요. 이 검사하지 말라는 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으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을 그대로 좀 잘하자면 아직 어떻게 결론 지을 수 없다. 혹은 앞으로 그 좀 더 근거가 필요하겠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 증거가 없으면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꼭 제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라는 거는 비용 효율성이에요. 이제 얼마나 비용 효율성이 있는가를 따지고, 그러면 얼마나 잘 사는가, 이건 굉장히 미묘한 문제고 서로 입장이 너무나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의 목숨은 우리가 비용 효율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서 우리가 확률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당하면 무조건 100%거든요. 0.5%의 리스크라고 해도 자기가 당하면 무조건 100%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일반적인 과학이나 경제학적 논리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저희 환자들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해서 도대체 증상도 없는데 검사하자고 하는 그 의사는 나쁜 의사다. 증상 있으면 검사해라. 크기가 4cm 미만이면 암이라고 부르지도 말자. 갑상선 암은. 근데 갑상선의 구조는 가장 두꺼운 부분도 3cm를 넘어갈 수 없어요. 4cm가 넘어가면 이미 기도나 식도나 주변 혈관 다 침범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해 4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고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조사를 해봐야죠. 어떤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또 들은 말이겠네요. 갑상선암은 집단 정신병이다. 자, 기가 찰 오르시죠. 이게 제가 이제 점잖은 표면에 할 말은 없고,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를 전 잘 씁니다. 이렇게 풀 뜯어먹는 이야기죠. 자, 다른 나라의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다른 나라 사정은 이제 이렇게 보건 의료는 영국에서
이제 가장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할 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의료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보면 이제 갑상선암이 이제 생존율이 여기 보면 이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생존율은 99% 정도, 98에서 99%예요. 자, 영국이 선진국인 것 같지만 실제로 갑상선암 같은 암으로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한 이야기인데 심지어는 그 2014년에 발표된 내용에서는 70%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뭐 아까 이야기 내가 0.5%에 들어도 자기가 당한 100%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카자흐스탄하고 몽골 이런 나라에 봉사를 많이 다닙니다.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 국립암센터 가장 좋은 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저한테 막 자랑을 해요. 자기네들 갑상선암 생존율이 70%다.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딴 때는 뭐 40% 미만이니까 생존율이.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앞에 슬라이드를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래도 영국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은 좀 있어서 그래도 생존율이 과거보다는 좀 개선이 됐는데 그거는 초음파라 검사를 열심히 해서 잘 발견해 준 덕에 기인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럼 진단에 대해서 그래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저기 이진환 기사님 계시지만 그 의학 기사들 중에 뭐 정말 뭐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수술하지도 않는데 한국 의사들만 수술한다라고 떴었어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썼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나온 이게 American Thyroid Association, 미국 갑상선 학회입니다. 거기에 가이드라인은 일단 갑상선암이 진단이 되면 기본적으로 권유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강한 레커멘데이션이다. 라고 이제 해놨어요.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미국에서는 수술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냥 이렇게 액티브 서바일런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두고 좀 지켜본다는 이야기인데 두고 지켜보는 것도 여기 보면 이렇게 그 하나의 그 대응책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can be considere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다 보면 공부도 잘했고 영어도 잘할 텐데 이런 거 싹 빼놓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제대로 하는 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에선 암이 진단되면 수술을 권유하되 아주 급하게 서둘 일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또 다른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 한국 갑상선암 수술이 4만 예가 넘었는데 그들 중에 부작용이 30%가 넘는다.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수술 안 했으면 잘 살 사람 평생 고생하게 만들었다. 갑상선암을 수술하는 것 자체를 제고해야 된다. 자, 그래서 30%가 넘었단 말과 그 다음에 말이 기가 찬데 갑상선암은 환자들이 너무 오래 사는 게 문제다. 이게 보건학적인 문제, 그리고 의료 경제적인 문제, 보험회사의 문제라는 겁니다. 환자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오래 사는 게 문제일까요? 그건 아닌 거죠. 그리고 초음파를 강제로 못하게 해서 한 해 2,000건 이하가 되면 충분한 갑상선암 사망률이 나올 거다. 그게 바로 적절한 숫자다. 따라서 갑상선암 검사 수술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역시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실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수술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의 병발 확률은 1% 내외. 요 정도 확률의 부작용의 병발이 30%가 아니라. 자, 그리고 난치성 갑상선암. 저는 이제 주로 그런 환자들을 보는 의사입니다. 심하게 돼서 오늘도 사실은 갑상선암 수술하고 중환자실로 환자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바로 뛰어왔어요. 한 10%에서 20%는 이런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재발률이 또 문제인데 30년에 30% 정도의 누적 재발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은 생존의 문제로만 풀어서는 안 되고요. 그 심해지는 환자, 그 다음에 재발을 하는 환자들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망률은 재발 한 번 할 때마다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과거에는 더 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전에 봤던 죄송합니다. 이제 부작용 확률을 보면 비슷한 부작용 확률을 제가 뭐에 찾았냐면 한국교통사고에서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 사망은 요 정도, 그 다음에 사고가 생기는 확률은 한 1% 정도 비슷하죠. 차를 못 몰게 해야 되겠네요, 이제? 운전을 못하게 해야 될 거예요, 법적으로, 그죠?
자, 이게 정말 황당한 이야기란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합당하겠느냐? 이거는 이제 인간으로 살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제가 어디 가서 세월호 이야기하면 매장당한다고 저희 스태프들이 절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세월호를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제 이야기입니다. 매장 당할 수 있습니까? 혹시? 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이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게 하나 키포인트 여기가 되는데, 발병률은 이렇게 증가했는데 사망률이 요지부동이다. 그래서 이건 도대체 수술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래요. 옛날에는 이 포션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확률로만 따질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제가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한번 변환시켜 봤습니다. 발병률 대비 사망률 100분율이에요. 옛날에는 이 정도 사망하던 사람을 열심히 의학이 발전하고 열심히 수술하고 치료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좋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망률이 그대로 있다라고 해석하는 건 뭐 그들의 해석이고 이건 나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만 그게 100% 옳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뭐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 작은 암은 암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장암의 병기인데요. 작은 암은 사실은 암세포가 다르진 않습니다. 이게 덩어리가 커지면서 딴 데로 퍼져나가고 혈관으로 침범하고 해나가는 게 문제지. 자, 대장암의 예를 들어 그림이 참 잘 나와서 이걸 했어요. 영기라고 하는 암은 여기만 이렇게 살짝 도려내도 대장암을 치료할 수 있어요. 1기까지도 마찬가지. 요만큼만 도려내면 됩니다. 근데 2기부터는 대장을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3기가 되면 임파선 전이가 일어나요. 4기는 전신으로 퍼져요. 근데 이게 애초에 다른 암이 아닌 거죠. 처음에 조그맣게 생겼다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어떤 암에도 똑같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갑상선암 설명할 때 굉장히 이걸 많이 쓰는데, 이 암의 성장 속도라고 했는데요. 암은 어떤 한 세포에 생긴 분자생물학적 어떤 사건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세포가 아니라 암세포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느냐?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의 X승으로 자라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직선 그래프로 자라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순간 보면, 여기에서 보면 아무리 초음파를 봐도 안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치열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요 포인트서부터 보는 의사예요. 너무 이미 심각해진 현상.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폭발적으로 자라날 포인트가 오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때려잡으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게 그 암의 성장 곡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밌는 거라서 내가 좀 해놨는데, 그 우리가 사이즈만 갖고 이야기해요. 뭐 2mm 자랐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뭐 5mm 자랐어. 그게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2cm에서 2.5cm가 되면 이제 처음에 볼륨 자체가 2배가 되고요. 그 전에 1cm 차이에서는 벌써 7배에서 6배, 7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사이즈를 잰 것만 갖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갑상선암은 이제 아까 이진환 기자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 있다고 설명할까요? 그래서 저 나비 넥타이 매셨는데, 나비 넥타이를 매는 딱 그 부분에 있어요. 갑상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게 그 갑상 병기가 처음에 그 내부에 있으면 아까 본 1기입니다. 간단해요. 자,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좀 더 커지면 이제 2기라고 표현하고, 이때부터는 조금 위태위태하죠. 이게 밖으로 뚫고 나올지 임파선 전이가 아직은 2기니까 덜 자라고 했는데, 사이즈가 아무리 작아도 갑상선 이렇게 밖으로 뚫고 나오면 이건 3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나 식도를 침범해 버리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오늘 수술한 환자도 이런 상태가 돼서 기도를 자르고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멀쩡했어요. 건진에서 발견됐는데 이렇게 불행한 사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갑상선암은 이제 임파선 전이가 많이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중앙부액이라는 부위에 전이가 되고 측경부로 날아가요. 목 옆으로. 이러면 이제 갑상선을 보통 이렇게 조그맣게 열고 수술하는데,
측경부로 전이가 되면 이 절개선이 이만큼 길어집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이 보통 갑상선 암 수술하면 1시간 정도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4, 5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도 한 2주 걸립니다. 그러면 병이 다르다고 봐야죠, 애초에. 근데 애초에 근데 암세포 자체는 똑같은 거죠. 중환자실 들어가면 한 달씩 걸립니다. 지금 그분은 한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탈 나중에 퇴원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평균 한 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작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 케이스입니다. 요게 암이거든요. 예쁘게 생겼지만 지독합니다. 이게 사이즈는 0.9cm, 소위 말하는 1cm보다 작은 거고, 갑상선 싸보이는 피막을 뚫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임파선 전이가 날아가서 아까 말했는데 이렇게 크게 해서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사진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런 수술들을 저는 거의 매일 3명 이상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깝죠. 빨리빨리 했으면 좀 더 편하게 잘 나왔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두고 왔을까? 자, 암이 작을수록 수술 범위도 작습니다. 그리고 작게 수술하면 부작용도 훨씬 적습니다. 유리하죠. 자, 그래서 이제 가끔 부작용이 무서워서 수술 못 하겠어요. 아까 부작용이 뭐 30% 넘어서 법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이분은 이제 왔던 분은 아니고 제가 사진을 썼는데 저희 병원에 이제 딴 나라에서도 의사들이 많이 옵니다. 이제 간호사였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갑상선 수술하고 왜 중환자실 안 가는 거죠? 자기네들은 갑상선 수술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중환자실 간대요. 너무 심각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테크닉이 발달했고, 근데 적어도 이런 식으로 수술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저희 스승님, 뭐 한국의 최고의 대가죠. 우리 박정수 교수님의 그 수술 후 이렇게 그 처방 명령이에요. 간호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그 생명징후를 2시간마다 재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근데 옛날에는 뭐가 달랐냐면, 이머전시 키트라고 하는 게 왜 그 드라마에 보면 막 그 튜브 넣고 막 하고 뭐 심장 마사지 어쩌고 뭐 이러는 거 있죠. 난리치는. 그 기계를 꼭 침대 옆에다 놔둬라라고 했어요. 옛날엔 그 정도로 위험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제 스승님하고 저는 한 20년 차이 나는데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고요. 특히 한국의 의료, 특히 이제 수술 관련한 발전은 어마어마합니다. 딴 나라에서 도저히 뭐 미국도 우리를 못 쫓아오겠다 할 정도로 발전돼 있습니다. 자, 이게 미국 이야기를 내가 왜 했냐면, 왜 미국에서 자꾸 이제 수술을 좀 적게 하는 쪽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돌고 있냐면, 미국에서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이 볼륨, 그러니까 1년에 100개 이상의 수술을 하면 하이 볼륨,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의사다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한 달에 100개 하거든요, 수술을. 그리고 여기 보면 로우 볼륨은 1년에 10개도 못 해요. 저희 레지던트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 10개에서 100개 하는 요 두 그룹에 있는 의사들에서 미국에서는 갑상선암 수술이 85%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80% 넘게. 그러니까 아주 초짜들이 수술하니까 형편없이 수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 볼륨 센터를 가기에는 미국에 이제 가서 사셔보셨던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의료 전달 체계란 건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한국의 의료 전달 체계를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애썼던 건데, 미국에는 자기가 가고 싶다 갈 수 없어요. 어떤 병원도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또 이것도 조사해봤죠. 이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어나는 수술이 거의 90몇 %입니까? 93%.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적어도 숙련된 의사들에서 수술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부작용이 무서워서 수술 못 하겠어요? 똑같은 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따는 거겠어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그 과정하고 비용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자, 이거는 저희 병원의 데이터입니다. 1기에 해당하는 수술, 반만 딱 띄워도 됩니다. 그때는 5년 동안 총 들었던 비용이, 이거는 이제 환자 개인이 냈던 돈과 사회에서 이제 그 썼던 비용,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면 환자가 그 암이면 5%만 부담하고 나머지 95% 아주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 그 비용을 주는데 그런 모든 사회 비용이 한 550만 원 정도 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절제를 했어요. 이 경우에는 970만 원이 들고요. 근데 측경부 청소 아까 말한 역까지 막 다 이렇게 크게 수술한 경우에는
이게 확 뛰어서 이제 1,400만 원 넘게.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슴 열고 수술하는 걸 많이 하는데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2,700. 그리고 이제 제일 나쁩니다. 재발하고 뭐 난치성암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5,700. 그러니까 급이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빨리 치료할수록 사회에서 들이는 비용조차도 줄어든다. 유리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게 비용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자, 범위가 작아도 된다. 부작용이 작다. 그리고 최고의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병기에 따라 생존율인데 갑상선은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지만 4기에 도달하면 생존율이 37%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원격 전이가 있을 때 바깥으로 침범했을 때 이런 그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원격 전이가 있으면 70% 이르는 사망률을 보여요. 이렇게 되기 전에 수술해야겠다. 그리고 기간별로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이게 같은 나라인가 할 정도로 여기 보면 이제 90년대 이전에는 전체 생존율 자체도 굉장히 나빴습니다. 근데 2000년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98%, 99%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 즈음에. 이게 제가 조사한 걸로는 이때 막 한국의 초음파가 갑상선에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초음파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진단도 정말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생존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거죠. 좋아진 거죠. 자, 그래서 수술하기 싫죠. 그래서 지켜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실은 잘 안 지켜보는데 제가 지켜보는 케이스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임신.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암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아기 초유까지는 그래도 먹이고 와서 수술하자 해요. 근데 제가 조사를 데이터는 오늘 안 갖고 왔는데 해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수술보다 한 3분의 1은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희생한 거예요. 3분의 1은 처음에 계획했던 수술보다 좀 더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 기다려 보셨는데 이제 처음에 좀 지켜보죠. 사이즈가 너무 작고 우리가 이제 소위 지켜볼 수 있다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지켜봤는데 환자가 안 왔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나타났는데 암이 이렇게 커졌고 심각하게는 측경부 전이가 날아갔어요. 자, 여기까지면 그래도 수술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폐 전이가 이렇게 돼서 결국 사망했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안타까우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액티브 서베일런스라 이건 지켜볼 수 있다. 근데 넉넉히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음파도 찍어야 되고 검사를 계속해서 혹시나 변화가 되면 그때는 빨리 수술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적응증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1cm보다 작은 암, 그리고 한쪽에만 국한되고 여러 개가 있지 않아야 된다. 단일 병변이어야 한다. 그리고 바깥으로 뚫고 나오지 않았어야 된다. 그리고 임파선 전이 전신 전이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봅니다. 수술하기에 너무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예를 들어 99세예요. 갑상선암을 수술해야 될까요? 근데 99세에 맹장염이 오면 수술해야 됩니다. 바로 며칠 새에 돌아가시니까 맹장염은 당연히 수술해야 돼요. 그런데 갑상선암은 이때는 이제 물음표가 쳐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술하기에 너무 심각한 질환이 있는 거예요. 폐가 거의 다 망가져서 이걸 전신 마취를 했다가는 못 깨어날 것 같다. 이러면 못하죠. 그래서 수술로서 얻는 이득보다 실이 너무 많다 생각하면 수술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지켜본 일본 그룹에서 했는데 연령대도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병이 점점 더 빨리 커지는 것 같다라는 여기 리포트가 왔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지켜보지 마라. 그러니까 대략 젊은 사람들이라면 50세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든 사람은 65세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자, 수술하면, 이제 수술 안 하면,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크기가 1cm 미만이었으니까 한 2mm 정도 증가하면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크기만 갖고 이야기하면 더 위험하다. 아까 제가 부피 그걸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긴 거예요. 위험 소견이 생기고 임파선 전이가 발생하고 이렇게 암이 급속도로 성장하면 그러면 안 되겠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환자들이 지켜봅시다,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나는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 몸에 암이 있다는 거 도저히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환자의 의지로 수술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환자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미세갑상선 암일 때 관찰할 수 있는데 고령층 65세 이상
근데 이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나라 얼마나 오래 사는데 65세라고 했을 때 이거 고령이라고 때려잡으면 되겠습니까? 아닐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말이 이제 여명이 길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게 좀 너무 어폐가 있지 않나는 거죠. 여명? 이게 좀 부려막심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수술은 젊은 연령층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사이즈가 너무 커져 있는 경우, 임파선 전이나 원격 전이가 있어서 암이 퍼져 있는 경우,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침범했거나 아니면 곧 침범할 것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 심리 상태, 아까 말했는데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안 돼요. 뭐 수술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겠다는 거죠. 자, 그 중간 지대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환자하고 의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서로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냥 넉넉히 보는 거 아니라고 했죠. 초음파 검사해야지, 피 검사해야지, 가끔 CT 찍으라 그러지, 어떤 때는 MRI 찍으라 그러지, 결과 들으러 가야지, 병원 갈 때마다 마음 졸이고 혹시 잘하는지, 전이가 되는지, 돈 들지, 시간 들지, 이게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빨리빨리,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해하실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1963년생입니다. 근데 저도 어제 다르고 오늘, 죄송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내일은,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해. 내일은 환자분이 오늘보다 건강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일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암은 잘할 거예요. 이건 감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그럼 기다려서 뭐가 얻는 이득이 있을까? 예를 들어 나는 이제 한 달 뒤에 뭐 승진을 위한 시험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 계약이 있고, 오케이. 한 달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기다리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또 그러면 암만 톡 떼우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해요. 자, 이건 46세 환자인데 제가 처음에 봤어요. 수술 합시다 했더니 나는 그때 이제 전절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부하고 딴 병원을 갔어요. 딴 데 갔는데 어쨌든 이제 혹 있는 쪽만 딱 띄었습니다. 근데 하면서 뭘 발로 수술했는지 성대신경을 절단해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처음 암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적절하지 않게 해서 암이 그대로 남았고 임파선 전이 날아갔고 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커지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수술했는데 이것만 띄고 없앴는데 여기도 암이 있고 여기도 암이 있고 다 암 덩어리예요. 다 놓고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깎으려면 다 깎든지 반만 깎아놨다고 생각한 거죠. 자, 커지면 그때 가서 수술해도 되겠다. 오케이. 자, 저는 심한 암 수술하는 의사라 그랬죠. 시간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이제 이렇게 암 덩어리가 커져서 기도를 누르고 이러고 있으면 원래 기도가 여기 중간에 동그랗게 예쁘게 있어야 되네. 짓눌려가지고 여기 짭으로 까만 게 기도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흉터도 엄청나게 크고 정말 저도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돼서 와요. 막 심각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자,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갑상선암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더라. 그러면 갑상선암 걸리면 축복이네요. 뭐 만세 불러야 돼, 만세 삼창이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107% 생존한다 라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통계는 잘못된 거죠. 100%를 넘어가는 순간 이 통계는 틀린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보다 왜 갑상선암 환자는 오래 살까? 근데 뭐 저도 뭐 질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어떤 질환을 딱 진단을 받아, 특히 이게 암이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활 패턴을 싹 다 바꿔요. 담배 피던 사람, 술 먹던 사람 싹 다 끊고 운동하고 열심히 살죠. 건강검진도 열심히 하고 훨씬 더 오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국민 시민들보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갑상선암 걸리면 더 오래 사니까 뭐 치료하지 않아도 그게 아닌 거죠. 치료도 했고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지 않고도 5년 산다. 자기가 병이 있는 상태에서 5년을 살아본 사람이 있다면 이거 정말 이런 말 해서 한 대 패주고 싶을 거예요. 정말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그 병이
멈춰져 있는 병이 아니라 계속 자라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지옥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환자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혹시 수술 안 해도 되는 암이 있지 않느냐, 자, 또 조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또 과학에서 놓치지 않죠. 요새는 이렇게 그 유전자 조사를 다 하고요. 암에 대한 유전자 조사도 하고, 굉장히 이제 요새 뭐 이게 정밀의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발전해서 개개의 사람들에게 맞춤형의 그 진단과 치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부작용이 있는 게,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어떤 유전자에 결함이 있어요. 근데 이 결함이 있으면 난소암, 자궁암,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여성성의, 그러니까 여배우죠. 그러니까 여성성의 상징인 난소도 잘라내고 자궁도 잘라내고 유방도 수술하고 다 했어요. 이게 하나의 부작용으로 의학계에서는 지목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젤리나 이펙트라는 새로운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섣부르게 유전 검사 결과를 개개인에게 주지 말자라는 트렌드가 생깁니다. 잘못 판단한 거죠. 암이 생길지 안 생길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확률이 아무리 높아도 자기가 낮은 쪽에 있을지 높은 쪽에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고요. 이런 여러 유전자들이 이제 밝혀져서 저희가 이제는 한 1910년도를 근거로 갑상선암의 유전자 변이라고 하는 한 90% 파악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유전자 변이가 파악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우리가 암을 정복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고요. 이렇게 이제 그 유전자의 몰레큘러 시그니처를 하는데 돌연변이 부분들을 치료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춤형 치료를 점점 더 해나가는 거죠. 이쪽은 예후가 안 좋은 유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발견되면 빨리 수술하고 빨리 치료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그것만 가지고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계몽주의가 이제 우리 인류에 나타난 이후에 인간들의 오만이 뭐냐면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 중에 하나인데,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에 이제 통계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설명이 잘 돼요. 요 하나의 직선 그래프만 가지고도 거의 자연현상을 별로 그렇게 틀리지 않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통계를 쓰면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는데 얘는 도대체 제대로 된 방식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P-밸류라고 하는 걸 거의 신봉합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도대체 사이언스냐 사기냐라는 말도 떠돌 정도거든요. 이건 제 친구, 닥터 노부치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좀 절묘한 말을 하나 해서 제가 할 때마다 인용해요. 이제 스탈린이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한 명이 죽으면 그건 비극이지만 1000만 명이 죽으면 그건 그냥 통계일 뿐이다. 전형적인 그냥 스탈린다운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은 의학에서 우리가 퍼센티지만 가르치는 건 큰 문제다. 의학은 한 번에 한 사람의 목숨을 다뤄야 되는 학문인데 왜 이렇게 가르치는가라고 한 거죠. 저는 아주 이 친구 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 그냥 이때까지 P-밸류라는 통계만으로 설명해왔던 부분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저는 제가 따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료가 끝났어요. 가장 행복하게는 암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싹 쓸어버린 게 제일 좋죠. 근데 갑상선암은 아마 이제 재발률이 제일 높은 암 중에 하나인데요. 재발률이 제일 낮은 암이 뭘까요? 혹시? 췌장암이 제일 낮습니다. 재발하기 전에 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재발률이 제일 낮아요. 췌장암이 그래서 재발률은 최고로 낮습니다. 근데 갑상선암은 재발률이 가장 높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재발이 발견되면 30년의 누적 재발률이 30%라고 했죠. 근데 사망률이 재발을 할 때마다 올라가고 사망률 한 8%까지 증가합니다. 근데 재발을 한 번 한 사람들은 대략 6배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2번 하면 30% 증가, 거기서 또 30% 증가, 30% 증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발을 했을 때 잘 치료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재발한 환자들을 주로 보는 의사로서 재발을 하더라도 너무 낙심할 게 없고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의 기회는 있어요. 그때 잘 치료해야 되는데 그때 우왕좌왕하고 이러다가는 정말 시기를 놓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폐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돼서 이분은 굉장히 젊은 분이었어요. 40대 초반이었는데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뭐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이를 도대체 왜 재발하고 왜 전이가 될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고 아주 조그만 것들이 몸에 숨어서 있다가 창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분화가 나쁜 암도 있다. 근데 제 생각은 초동 대처에 실패한 겁니다. 초반부에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잘못 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옛날에는 재발하면 끝장이라고 봤습니다. 수술하는 게 너무 힘들고 특히 목 부분은 기도, 식도, 뭐 신경 뭐 이런 게 사람을 왜 이게 끔찍하게 들리지만 목을 졸라 죽이거나 옛날에 사형제도가 목을 쳐서 죽이는 게 굉장히 쉽게 죽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딴 데 찌르는 것보다. 그 정도로 위험한 부위라서 옛날엔 재발하면 끝장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자, 우선은 그 원격 전이나 이런 암들이 되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 수술이 제일 강력한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암에서는 주로 잘 쓰지 않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정말 힘들어지죠. 그 효율성도 낮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케이스 중에 한 분인데 37살에 저한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그 세포가 굉장히 나쁜 세포로 발견돼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한 걸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그렇다가 조그맣게 발견되더니만 갑자기 폐가 이렇게 돼서 나타났어요. 이제 쓸 약을 다 써봤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불행한지 여기가 이제 그 소위 나와 있다는 최신 약은 다 썼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거의 이제 자기를 실험 대상으로 써달라 할 정도로 했는데도 안타깝게 제가 못 살렸습니다. 그게 참 마음 아픈 케이스였고 이게 보면 이제 갑상선암 생존율을 보면 대부분은 좋지만 그러니까 폐 전이가 있는 경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지독하게 나쁜 케이스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의 상태 그리고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1년에 미국에서 56,000 뭐 몇백 명의 그 갑상선암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10 내지 15%가 이런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통계라고 하는 건 가장 큰 데서 나온 결과를 뭐 생각하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략 이 정도 수치가 되는 거죠, 한 해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이분들은 10년 생존율이 거의 없다. 거의 10년 넘게는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자, 더 심각해지면 이런 겁니다. 미분화암인데 이거는 요새 이런 자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엔 이런 자 보셨죠? 자, 대나무 자른 자, 그죠? 네, 30cm 잡니다. 이건 제가 레지던트 때 우리 스승님께서 수술하신 케이스인데, 뭐 핸드볼 공만해서 왔어요. 근데 이분의 히스토리는 뭐냐면, 막 조그맣게 뭐가 만져졌대요.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뭐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2달 사이 갑자기 확 커져서 온 거예요. 왔는데 이게 암이 예전에 존재하던 성질이 좋은 암에서 미분화암은 요새 가끔 영화에 나옵니다. 진단된 날로부터 평균 생존 기간이 3개월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췌장암보다 더 지독해요. 자, 이분 제가 기억나는데 이렇게 수술한 것도 대단하지만 수술하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에 그 폐 사진을 찍으면 하루가 다르게 전이가 퍽퍽퍽 생겨서 결국 숨 못 쉬어서 돌아가셨어요. 수술한 지 10일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분이 예전에 빨리 했으면 조금 나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치료하느냐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요새는 이제 표적 치료라고 하는 게 막 암에만 딱 가서 때릴 것 같이 그런 치료가 있는데 기가 막히죠. 이렇게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약들이 있는데 자, 아직까지는 그런 약들이 약간 의문이 있어요. 언제 약을 써야 할지 애매하고 그리고 반응률이 60%입니다. 그 말은 반응을 이제 암이 있는데 60%를 줄인다는 게 아니라 10명에게 쓰면 6명이 반응하고 4명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든 모르고. 그리고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좋아하는 슬라이드인데 이상과 현실이 참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자,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슬라이드인데
내가 암이에요. 진단됐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요. 친구한테도 뭐 위로를 받고 싶고 한데, 자, 요거 어떤 녀석이 친구가 맹장 수술했는데 이런 화환을 보냈어요. 맹장도 없고 여친도 없고, 대부분 친구들이 요 정도 수준입니다.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병원 가기 싫다고 환자들 다 이야기해요. 저는 그러면 제가 뭐라 하냐면, 저도 매일 병원 오기 싫은데 얼마나 오시기 싫으시겠어요. 저도 매일매일 병원 오기 싫거든요. 자, 그래서 한국 사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병원 잘 못 가요. 병원이 가깝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치아가 엉망이고 뭐 다른 건 어깨가 엉망이고 하는데도 못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병원도 무서워하지만 약물과 수술 자체를 무서워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저런 데를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이걸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온갖 거를 다 쓰게 되는데, 자, 뭐 그 중에 하나, 그러나마 볼만한 게 이거였어요. 저는 해독 주스. 괜찮더라고요. 뭐 꽤 좋은 거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하나 불만은 이렇게 좋은 거 그냥 더 날로 먹으면 더 좋지. 비타민 다 파괴하면서 이렇게 죽을 만들어서 먹을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학 서적들의 문제가요. 일본에서 온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본은 판권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출판사에 쉽게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권위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에이즈 치료를 위해서는 자신의 소변을 3분의 1 받아서 야채 주스 3분의 1 섞어서 마시면 3시간 뒤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암 환자는 하루에 한 번만 복용 암으로 죽을 일은 없다. 암으로 3개월 만에 가봐라. 야채 주스 먹고 해봐라. 소변됐을 것이다. 사기죠. 한마디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거를 제 책에다가 한번 드립다 까면서 썼더니, 아니 소변도 안 먹어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또 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안 먹을 테니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이분 요새 뭐 안 나오시면 돌아가셔서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미국 의사 누구는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시달리던 누구를 화학약품이 아닌 자연식품인 카레를 통해서 치료한 사연을 올렸다. 난리가 났어요. 카레를, 이거 알려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또 이게 반대되는 사람도 있죠. 근거 없습니다. 카레를 만날 먹는 인도에서도 관절염은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독한 사람은 또 그 원문을 받아서 조사했어요. 조사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이 카레라는 말은 안 나오고 케어라는 말이 나왔대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니 혹시 설마 그럴 리가 없지만 카레라면, 그 다음에 또 의학 비평 작가님 헬스케어를 건강에 좋은 카레로 해석하셨습니다. 유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 네티즌 이걸 보더니 어떻게 했냐. 카레 좀, 테이크케어 카레 좀 먹어, 케어풀, 이런 식으로 막 들이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아동 케어, 난 카레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올린 거예요. 전 제일 재밌었던 게 이거예요. 애플 카레. 애플사가 요식업에 진출했습니다. 사과맛 카레를 먼저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들이 떠돌 때 그걸 잘 가려낼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반 대중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안 한다고 해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수술은 어쨌든 병이 있으면 제거할 수 있으면 깔끔하게 빨리 확실하게 단번에 제거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말입니다. 매화는 평생을 춥게 살아도 향을 팔지 않는다. 저는 이 길에 나선 이상 끝장을 이 길에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무리가 되게 보이는 일들도 저는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